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외국계 쪽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한번 탐낼만 하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최적화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만들어진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인덱스로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뭔가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굳이 왜 반도체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초에 뭐 지금 널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안들이 많은데 강세장에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업종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가는 게 더 가고 그래서 지수가 더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만 같아라 라는 그렇죠. 말이 예.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 제가 저희 방송 앞두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히딩크 감독님의 이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난다. I'm still hungry. 난 계속 배가 고프다. 지금 실제 배가 고픕니다. 네. 그렇지. 저녁을 안 먹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뭐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살 빼고 이 있어서. 아직도 허기진 마음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건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총평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상당 부분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결코 작지 않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이게 3,100이라는 지수가 사실은 뭐 별게 아니라면 또 별게 아닐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보니까 2,600, 30, 40 이랬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20% 네. 정도 올랐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죠. 네, 제일 강한 정도도 아니라 2등이 3, 4%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오르면 누구나 익절의 엄청난 욕구, 그다음에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말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느끼는 분들에게 일단 뭐랄까 멘탈적인 마음가짐 먼저 주시고 가면 어떨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익절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있나요? 그게 1%든 5%든 아니면 근데 보통은 막 100%든 팔고 많이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많이 팔고 싶은 사람 파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좀 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어차피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벌었으면 뭐 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얼마를 간다 한들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왔는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나갈 때 그게 내가 핵심에 있다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그건 충분히 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진짜 마지막으로 내용 가기 전에 네. 제가 만약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나의 목표 주가가 뭐 100원이어서 예. 100원 넘었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래서 뭐 한 30%든 50% 익절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가면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따라서 다시 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실전적으로도 따라 사야죠. 아. 대신에 목표가를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원래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얼마였다라면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봤는데 다르면 그러면 다른 어떤 이슈 가지고 여기부터 목표가를 다시 설정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에요. 실제 아마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책에서 사실 네. 가르쳐 주는 건 그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그걸 못 하시는 건 뭐냐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안 보여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되니 그게 팔았던 부담스러워서 가격보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해서 사실 그러는데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조금 수익률 좋은데 보면 그걸 되게 잘합니다. 내가 지금 팔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걸로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 다시 따라 사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이 개인분들하고 많이 다른 우리는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은 못 사지만 외국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그럴 필요는 있죠. 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안 팔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지금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은 분들은 그 업사이드가 안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배가 올랐는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도 훨씬 더 이득이 클 것 같고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하시겠어요? 뭔가 그런 걸 감안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땐 행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안 그러면 또 병나실 거예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예 끝까지 안 볼 거란 모르겠는데 결국 볼 거면 그렇게 하고 또 사더라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안 팔았다가 괜히 조정받을 때 와 그때 팔았어야 되나 보다 하고 오히려 되려 밑에서 파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든 한번 팔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연속성을 가지고 들고 갈 분들은 그런 유혹이 없는데 네. 지금 한번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팔게 돼 있다라는 게 문제여서 차라리 오를 때 팔고 기다리는 것도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 새롭게 그림을 그려보고 된다라면 따라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네. 어차피 쭉 못 들고 갈 거라면 한번 팔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면 일단은 좀 팔고 그것도 그다음에 방법이죠. 재매수로 네. 들어가자.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많이 올라서 파는 욕망이라면 절제하시는 게 맞는데 네. 스스로들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냥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단순히 팔까? 그건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마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를 발라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하면서 아까 이제 이슈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외국인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줄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들어와 주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뭔지도 이참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온 이유도 되게 같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외국인들의 주식하기 되게 좋은 요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이 바꾼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최적화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만들어진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유동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한번 탐낼 만하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겹쳐졌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오다가도 그런 소식을 좀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외국계 쪽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국계들 같은 경우는 뭐 빠질 때마다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보셨겠죠. 외국인들이 인덱스로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뷰가 많이 바뀌어간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요. 우리 한의원연구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 방향성을 결정한 외국인들이 5월 달에만 5조 이상 탔다는 거 6월 달에만 대단히 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단기 매매하려고 5조씩 지르진 않겠죠.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보고 할 거니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외국인들은 보통 들어오면 한 달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었죠.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뭔가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그 머무는 기간을 굳이 좀 평균을 내보자면 어떻게 이게 체감을 하세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체감상? 펀드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케이만 군도라든가 영국 쪽에서 들어온 자금들은 긴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미국계 자금들이 조금 더 길게 가는 특성들을 가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양쪽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단기 자금도 있었다라고 보면 그래도 1년은 보통 머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두 달 만에 뭔가 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해에는 나름대로 뭔가 소개 성과를 보려고 들어왔던 경험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목을 골라오는 것도 있지만 인덱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같이 샀더라고요. 1,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업종 중에서 원래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나 은행 같은 것들인데 은행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동차는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수가 좀 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길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은 시총 상위 업종들은 순환매의 득을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피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정말 그냥 살 때는 다 같이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계 펀드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를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펀드들은 ETF를 간접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한국에 대한 배팅을 할 거니까 나름대로 대형주들도 가겠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펀드들은 그 틈을 타서 사실 비주도주를 줄이는 역할들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은 더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주도주의였던 기업들도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그림이지만 제가 볼 땐 그거를 같이 샀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은 여전히 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도주의주를 결국 매수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결국 외국인들도 돈을 더 벌고자 해서 들어온 걸 텐데 단순히 한국만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선택과 집중을 지금도 잘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지수가 올랐을 때도 모든 업종이 오르진 않았던 게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닷컴 버블 때보다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버블들을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 하다 보면 모든 버블장에서 강세장에서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업종이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가는 게 더 가고 그래서 지수가 더 오르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번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강세장이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 강세장이라는 거 이제 모르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강세장에서 워낙 주도주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강하니까 이걸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 사겠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결국에 기존에 있던 주도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부분, 대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물론 이제 공식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긴장감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지수에 영향을 줬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되게 크게 떠들었지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6월 내내 20% 올랐는데 그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증시도 올랐어요. 네. 그렇죠? 아니 전쟁하는 자국도 오르는데 왜 우리가 그걸 굳이 먼저 나서서 걱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넌센스고요. 일단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혹시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딱 하나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인데 그것만 아니면 미사일을 몇천 기를 쏘고 뭘 해도 사실은 증권시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관심을 둘 만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호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산이 떴던 것처럼 사실 전쟁은요. 내 나라에서만 하지 않으면 호재예요. 네. 이게 되게 좀 그런데 맞는 말씀이세요. 내 나라에서만 아니면 호재예요. 그래서 사실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유가만 안 건드리면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 방산 쪽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유가에 영향을 주려면 뭐 이란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란이 그랬을 때 본인들한테 실익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봤었던 저는 뭐 이란, 이라크 전도 뭐 방송으로 생생히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세대인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무기 체계도 되게 훌륭했었고 근데 그 당시 미국이 최신 무기를 줬었거든요. 팔레비 왕조 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사실 무기 체계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지휘부가 전부 다 사망했어요. 네. 이게 병사들이 지휘부가 사망했었을 때 이 굉장히 우왕좌왕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유 수출로를 막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이란이에요. 7, 80년대나 그 이전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미국이 수출 국가로 변모했어요. 이전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은 중국 주로 이란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그걸 본인들이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인가 또 그렇게 봐서 미국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한테도 거의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 과연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그렇죠? 뭔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원유 얘기만 아니라면 굳이 너무 그렇게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시고 싶을 거 잘 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예를 들어 요 전에 트럼프 할 때는 뭐 매티스나 약간 엄청나게 노련해 보이는 장군을 썼고 이번에는 이제 헤그세스는 소령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뭐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결정을 뭔가
제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직접 타격하는 거를 금방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지만 일단은 이란은 그거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후퇴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걸 알게 되면 네.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알 수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번에 국방장관이 조금 약하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이런 폭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령관들, 공군 사령관이라든가 여러 명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군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아주 즉흥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주저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란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결국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는 건 미국의 참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게 결국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GB-57이라고 불리는 그죠? GB-57이라고 불리는 벙커버스터 또는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가. 그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 스텔스 폭격기가 사실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미국도 고민을 했겠죠. 내가 참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실이 많을 거냐 득이 많을 거냐 이 고민은 제가 볼 때는 했더라고요. 되게 했는데 이 고민을 덜어준 게 네타냐후였었어요. 네타냐후가 결국 고민을 어떻게 덜어줬냐면 일단 미국의 그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가도 안전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준 게 그게 들어갔었을 때 요격을 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체계를 사실 모사드를 비롯해서 이란이 먼저 타격을 해줬고요. 그래서 본인들 먼저 날아가서 이게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타격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평화 협정을 할 건데 그 공은 전부 다 우리가는 트럼프가 가져갈 것입니다라고 실제 네타냐후 설득을 했어요. 공식 기사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설득에 나름대로 우리가는 트럼프가 설득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즉흥적으로 좀 결정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고 그 고심한 결과 미국이 그걸로 받을 수 있는 타격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자기가 공로로 돌릴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크다 보니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어떤 글로벌에도 보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또 관세가 네. 떠올라서 이 부분도 여쭤보면 7월 초에 이제 관세 90일 유예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어떻게 하느냐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뭔가 각국이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들이 있냐면 우선 관세 협상이 녹록치 않은 게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협상에서 각국이 많이 버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우리는 못할 거다라고 대놓고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그리 쉬운 편만은 아닌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연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게 물리적으로도 지금은 그게 아직은 좀 유리한 카드가 아닐까. 뭔가 그때 관세를 부과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 관세를 부과했던 IEEPA, 그죠? 국제 경제 비상 수권법이라는 법 자체가 일단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관세를 부과하면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런 어떤 무리수를 제가 볼 때 일부러 안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대신에 훨씬 더 뭐 내가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일부 국가한테 조금 뭔가 협력을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7월 9일까지는 좀 더 압박 수위를 높여서 나름대로 좀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네. 몇 가지를 이제 얻어내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마치 얻어냈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줄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그림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현실화될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금 혹시나 이게 조금 삐걱대기를 기다리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도 그리고 막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빌미가 돼서 뭔가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어떤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설령 이게 조금 삐걱거린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트럼프 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7월 8일, 9일에 관세 유예가 이제 영국 정도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관세가 그리고 이제 중국은 5월 달에 유예했으니까 8월이고 그럼 이제 예. 나머지 나라들은 맞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예가 안 될 거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실제 유예가 안 돼서 주가가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하면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언론에 날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 게 네.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읽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현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거기에 대한 피해가 다른 국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온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시장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딱 했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래서 한국이 막 두렵고 일본이 두렵고 다른 국가들이 많이 두렵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협상을 할 텐데 이번에 분명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제조업이 별로 없고 생필품도 안 만드는 국가인데 이걸 다시 부활하면 미국만 더 큰 피해를 보겠다라는 건데 각국은 버티는 거죠. 그럼 해볼 때 하면 트럼프 해볼 때 해보세요. 누가 한번 이기나 봅시다.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그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또 다른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실수가 잦았으면 타코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네. 만약에 트럼프, 네. 이제 7월 마지막 날 이틀인가가 FOMC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파월이 이번에 네. 절대 금리는 안 할 것처럼 세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약간 7월 초에 관세 유예, 그다음에 지금 감세안이 상원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그때 통과시켜달라고 맨날 말을 하고 있고 뭐 금융 규제 안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유예안을 때려놓고 나서 나머지 부양책을 때리고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약간 반강요하는 식으로 이런 전략을 쓸 거다라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근데 이제 파월은 네. 제 경험상 주가가 빠지면 금리 인하를 심각히 고려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약간 주가 금리 하락을 그러니까 강요라는 좀 그렇고 압박 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그게 보세요? 결국엔 그 정도 상황이 되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크게 오를 거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정도면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아웃이에요. 이제 요 짧으니까 한 달 안에 그런 느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간 선거에서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어도 이미 연준 내에서는 이미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류도 지금 많이 비춰지거든요.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아니면 월러라든가 아니면 오스탄 굴스비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한다라면 뭐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저는 않고요. 그렇게 않더라도 뭔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청문회 가는데 또 트럼프가 저는 사실은 이게 같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의장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멍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멍청이라고 그랬고 심지어 이름만 부르고 막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오늘 의원들이 좀 압박해달라는 식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런 행동들이 연준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거보라고 예. 너희들이 금리는 안 해서 이렇게 미국 경제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게 잘하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딱 돌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혹시 뭐 없을까요? 굳이 의원들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멍청이라고 하는데 한두 번 듣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총재한테 잘 안 하니까. 미국은 가능한 나라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트럼프는 계속 그래왔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는 게 저는 새롭지 않아요. 뭐 트럼프 그 파월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도 군에 있으셨을 때도 상관이 우리한테 뭐 그런 경우 관하게 있잖아요. 네. 처음엔 기분 나쁘죠. 저는 계속 들으니까 뭐 그냥 그렇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갔던 기억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제가 볼 때 기분은 나쁘겠죠. 그렇죠? 있었어도 안 되고 근데 원래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가 일부러 그러면 금융시장을 뭔가 대혼란으로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 신속히 인하해야 될 정도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지수 하락을 이끌 수 있지만 그게 인하를 이끌 정도다? 그건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을까.
얘기는 하는데 자신은 없네요. 네. 이렇게 또 한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 저는 예.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럼 그래서 한번 뭐 여쭤봤습니다. 사면 되죠 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또 진압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분이 이제 그동안 봐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위험한 카드로 보지 않는다라고 치면 그래도 이건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원래 뭐가 트럼프보다도 어떤 고민을 해왔었냐면 뭔가 조정이 온다라면 혹시 미국의 물가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있을까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점보다는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부과했던 보편 관세 10%는 이제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물가에 미친 영향이 언제일 거냐? 그게 이번 달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도 FOMC에서 물가가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건은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길게 가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주거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고착화되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작용하면서 우려가 되는 건데 상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실체를 모르겠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반드시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어쨌든 지금까지 부과했던 관세로 인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겠다가 1번. 두 번째는 그래서 트럼프가 각국이나 각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거냐가 지금 청사진이 안 나왔잖아요. 청사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는가 할 텐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아서 안 하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러분들 파월은 분명히 느끼셔야 되는 게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몇 번을 약속을 했지 약속은 아니지만 지금 전망하고 있죠. 두 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파월이 볼 때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예요. 그죠? 방향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려면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는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들이 맞춰지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7월 달에 나오는 CPI, 그렇죠? 이 CPI가 상품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러라든가 아니면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이거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석들이 자꾸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사람도 오늘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 물가에 미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기울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우려만큼은 아닐 거지만 뭐 있다고 하더라도 큰 조정이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이제 저희 네. 앞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경제 자체만 놓고 보면 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지 상법 개정이 그 경제가 좋지 않은 것 이상으로 좀 견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예. 굉장히 단호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경제하고 주식은 제발 좀 분리해서 보세요. 어... 그래서 경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경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꼭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그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요. 변화를 반영하는 곳이에요. 경제는 좋고 나쁨이죠. 좋고 나쁨인데 주식시장은 변화예요. 좋고 나쁨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선두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예, 됩니다. 단호하게 됩니다. 제발 경제 안 좋으니까 주식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되나요? 네. 미국이 지난 10년간 그랬습니다. 야... 미국이요. 2008년 금융위기 아시죠? 그죠?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돈을 3번이나 찍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 엄청 올랐죠? 그때 플랫폼 경제였으니까. 플랫폼 경제라서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플랫폼 중심으로 안 좋았습니다. 지지난해 볼까요? 미국 경제가 좋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금리 내렸잖아요. 그런데 빅세븐만 올랐죠. 빅세븐만.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세븐만 올랐었잖아요.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서민들 너무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제가 봐도 너무 그토록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주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그걸 반영하는 기업들이 아니죠. 원자력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산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밸류업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세요. 단호하게 분리해서 보세요.
상법 아닙니다. 개정에 대해서 원래 기대가 되게 많았고 네. 지금은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바꿀 법이 상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민주당의 여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법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거고 제대로 개정할 거라고는 하는데 자꾸 이제 개정안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밀리고 있다란 사실은 아직은 곧 될 거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건데 이게 만약에 상법까지 탁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약하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실망을 한번 할까요? 업종별로는 다르겠죠. 아마도 지금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기존의 원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요. 그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관계, 입장. 왜냐면 그게 소액 주주들한테 좋아진다는 건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우리 기업들 경영에 완전히 주름살이 돼서 결국은 그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사실 나중에 뭐 주주 가치라든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의 우리 그 서민들의 일자리조차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단은 원하는 있으되 이걸 살려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전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더 나쁠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이번에 모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칼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방법의 인적 분할이 나오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안처럼 해달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런 자사주 의무 측면에는 소각이라든지 네네, 뭐, 맞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걸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에 있는 분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부분의 분할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는 거기 여기까지는 때문입니다. 다 그래왔습니다. 그거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많이 막아야죠.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양보 안 할 거다. 그럼요. 예. 뭐 그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개인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대주주는 거의 피해를 안 보는 그래서 대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들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안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라서 해야 된다는 거 보고 안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해야죠. 그럼 이제 개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세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진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봐야 되겠지만 진짜 자사주 매입소 가격이 많이 되면 실제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주식 숫자 줄어들면 주가 많이 올라요. 네, 네. 그렇죠. 미국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론 하는데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일 거리요. 그렇죠? 지난해 내내 우리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업 했는데 강제가 아니었는데도 금융사들이 2배나 올랐잖아요. 네. 1년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놓고도 요거 올랐다라고 해서 세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론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또 하나 좀 기대가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부분. 네. 뭐 행보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주요 인선을 봤을 때도 뭔가 의지가 좀 드러나는 그렇죠.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AI를 기대해봐도 될 것이냐 이제 당장 인선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또 그게 성과들로 이어지는 데는 차이는 있을 텐데 이런 의지 표명과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좀 좋게 일단은 전개가 기대감은 될지. 품을 수 있는 네.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 AI를 잘하고 계시던 분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끄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AI에 대해서는 대부라고 불리는 분들이고 정치로 가긴 했지만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서도 최소한 이 방향으로 가야 그래 효율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AI라는 게 사실은 아주 크게 보면은 AI를 까는 거랑 AI를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AI를 쓰는 것도 좋고 까는 것도 좋으니까 엔비디아랑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말하면 AI를 쓰는 것 쪽에서는 아직 완전 초보고 그나마 AI를 까는 거에 대한 HBM이라고 하는 거를 하이닉스가 하다 보니까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세요? 우리나라 엔지니어 분들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대에 나오긴 했지만 네, 예. 왜냐하면 실제 만나보면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공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보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만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플랫폼 나왔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배민이 나온다던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됐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또라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전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대 나와서 좀 이상한 분들을 되게 잘 봐요. 왜냐면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세상을 바꿔요. 결코 우리는 아주 바르게 자라서 엄마 말 잘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딱 거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지만 뭔가 항상 세상의 틀을 벗고 뛰어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뭔가 튀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공대에서 많은 걸 봤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그 공대 분들은 일단 옷도 범상치 않았어요. 그죠? 와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걸 일단 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라면 남들은 또라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많이 보는 거죠. 뭔가 정제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원석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건 그대로 냅둬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발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그런 기업들 중에서 몇몇 잘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나 네. 하드웨어나 둘 다 괜찮다? 하드웨어는 절반만 괜찮은 거고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는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강점을 가질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뭔가 이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도 저는 생각보다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덜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보이는 건 없으면 결국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AI를 많이 연구해봐야 돼. 지금 그렇죠. 하이닉스로 대응하다 그쪽에서 하더라도 나오죠. 나중에 신규에서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니 카카오니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뭔가 있을 왜냐면 거다.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네이버 이런 분들도 결국 삼성 SDS에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네이버 카카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아이디어였으면 그 회사 다니겠어요? 나와서 내 거 차려야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장님하고도 이제 제가 세미나를 직접 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그렇죠? 뭐가 다르던가요? 실제로 그렇게 커가는 기업들은 어떤 한 끝이 다르던가요? 일단은 우리가 했던 기존에 했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 비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달이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건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무엇인가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놓치기 쉬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리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바뀐다는 건 내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편리했었을 때 사람들이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 보내는 것보다 이메일이 되게 편하죠. 편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도 안 들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되게 편리해질 때 그렇죠? 그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의사분들도 이게 되게 뛰어난 게 외국의 의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의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고칠까 고민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잘 고칠 것까지로 더 나가요. 어떻게 하면 고치기도 잘하는데 더 편하게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편의성에 대한 고민 이거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것처럼 뭔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이제 업의 본질을 본 거죠. 그렇죠? 단순히 고친다가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까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뭔가 조금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려면 머리가 다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안 될 거고요. 그 시키는 것보다도 내가 좀 더 뭔가 찾아서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새로운 기업도 발굴을 하고 뭐 새로운 종목으로 떠오를 것들도 네. 우리가 잘 찾아야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들고 있는 것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봐야 하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동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하이닉스는 월등히 좋아졌고요. 네. 삼성전자는 올랐어도 여전히 그만 못하고 뭐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을 좋게 보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반도체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뭐 전자가 그걸 다 반영했다라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전자의 또 다른 어떤 매력은 나중에 상법 개정이 됐었을 때 혹시 주주가치 환원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거냐.
진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일정 부분 성의를 표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이닉스 비교 우위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하이닉스는 신고가입니다. 네. 그렇죠. 뭐 굳이 그리고 이번 달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으니까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게 네. 제가 오늘 주가를 보다가 너무 궁금한 게 보통은 우리나라 종목보다 그거에 관련된 미국 종목이 이제 고가를 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는 신고가가 아니에요. 네. 밑에 한 10불 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냈잖아요.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시총이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왔는데 이게 1, 2등이 바뀌는 정도의 사이클인지에 대한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2등 종목이 1등을 간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기억하시지만 옛날 현대중공업, 뭐 엔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이클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1등은 반도체고 2등이 중공업이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뒤집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업종에서 많이 쫓아왔잖아요. 요거까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죠. 전자가 계속 못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혼자 독약청정 쫙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전자가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사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전자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만큼 뛰어갈 때 전체가 조금만 뛰어가도 시총이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지금 아마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오늘 정확하게 못 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전에 20%대도 훨씬 떨어져서 지금 한 13%, 14%. 12, 13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것 그 정도에서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전만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면도 뒤집힌 걸 많이 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렇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든지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을 두고 뭐 당장 올 연말이라도 그 안에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그러면 같습니다. 반도체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갖고 가는 게 맞다 정도로 하이닉스가 더 낫겠죠 지금은. 주식으로는 아니, 굳이 그래도. 잘하는 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냥. 그리고 삼성전자도 잘하면 그날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른 게 너무 없어서 첫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오를 때 그때 따라 사도 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그러면 하이닉스는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간다는 그겁니다. 얘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가치는 지금 독점적 구조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독점적 구조가 깨지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내려올 거니까 그건 진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각각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삼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고 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좋은 거 하는데 네, 가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시는 게 낫다. 저는 굳이 왜 반도체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초에. 아우 뭐 지금 널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안들이 많은데 그럼 널려 있는 업종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네. 대안들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지금 뭐가 오르고 있는 눈에 대부분의 띄세요? 업종들이 다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그 업종들이 지금 하루 이틀 오르든가요. 그죠? 계속해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르고 많이 오른 것 특정을 같은데 좀 더 오르죠. 해주세요. 아니 지금 다 하시는 방산, 조선, 증권주까지도 안 오른 게 어딨나요? 제가 요거는 오늘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LS 일렉트릭이 10몇 % 올랐는데 네. LS 일렉트릭이 버티브에 뭔가 납품한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버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고 오늘 버티브의 시초가를 지금 장전 주가를 보니까 오르는 냉각장치 게 얘기가 나왔어요. 오르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약간 좀 과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건 그거하고 조금 어떻게 다른 생각하세요? 문제인 어떻게 거죠. 보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갔던 애 말고 다른 애가 들어간다라면 새로 들어가는 애 입장에서는 주가가 다를 수도 있죠. 버티브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서 더는 못 가지만 우리는 안 들어갔던 애가 들어가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적긴 적더라고요. 전체 LS 그거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니까 그냥 인정해 주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점수를 주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처음에 들어간 게 시작인 거잖아요. 그걸 뚫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걸 저는 미리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열이라고 있습니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한 사람들의 약간 원래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쵸.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버티브가 안 올라갔으니까 얘도 안 된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건 냉정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요. 파는데 원래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B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B가 새로 들어가면
그죠? 삼성전자 가만히 있다고 해서 B가 새로 들어갔다고 해서 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얘는 새롭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안에 있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버티브라는 회사가 별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변화를 하는 차원에서 LS 일렉트릭을 썼기 때문에 얘네랑 관계없이 얘는 그냥 좋은 거다.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건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매출이 늘 거고 느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 미국 기업의 어떤 그 판로를 개척했으니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게 나중에 좀 더 클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결국 전력기기, 조선, 당산, 만들어진 태조, 이방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쪽이 더 괜찮다. 제가 보기엔 안 오르는 업종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2차 전지 안 올랐고 자동차 있는데 자동차 안 올랐거든요. 제가 자동차는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나와서 주도주가 계속 아니다라고 해서 왜 묻냐라고 여러 차례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그래도 궁금해하세요. 네. 많이 갖고 계시고 굳이 왜? 싸긴 싸고 배당도 많이 하니까. 굳이 왜? 그죠? 이거 만약에 자동차가 승계와 관련된 이슈랑 맞물려 가지고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사실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엔 제가 볼 때도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그 동안에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고요? 기회비용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팔고 가라는 선택이 엄청 그건 어렵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면 뭐. 희망은 있나요? 희망은 희망 그럼요. 가능성이 있죠. 얼마나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로서의 가능성은 없고요. 예. 왜냐 자동차가 뭐 팔려봐야 얼마나 팔려요. 네. 글로벌 자동차는 업사이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로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주주 가치를 할 수 있는 되게 적극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든 싫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했었을 때 저는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승계 이슈와 관련해서 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호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각각의 이슈가 언제 반영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반영되는 거 확인하고 따라 사도 된다 보시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너무 기다리신 분들은 난 다른 거 올라서 필요 없고 그냥 이거 기다리려면은 어느 순간은 저는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합뉴스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유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일 문제가 진실을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르게 좋다는 게 팩트니까. 그럼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다릴 거면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TV 보다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다음에 보다가 거기 유혹에 빠져서 결국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냥 기존에 쭉 잘 갔던 것들 앞서 말씀하신 방산, 조선, 증권주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못 간 것들 방산 이건 왜 못 지금 갔는가? 몇 년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몇 년째 20배 오른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네. 올 때마다 그걸 왜 묻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부는 하고들 모르시는 건지. 왜냐하면 왜 묻냐면 20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는 거죠. 당연히. 그럼 왜 20배 올랐는지 고민은 더 하는지. 근데 앞으로 20배를 갈지 10배를 그렇진 갈지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줄 세우기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보다도 이제는 네. 더 업사이드가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죠. 예. 굳이 제가 봐도 20배 오른 것들을 여기서 더 새롭게 하느냐. 그 그건 업사이드를 이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특정 업종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건 뭐 물론 이제는 그 이슈가 그럼 없기 얘기해 때문에 주시는 보시는 폭이 좀 않나요? 넓어지셨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제가 하기는 왜냐면 나중에 뭐 오르고 나서도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슈적으로도 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새롭게 올해 많이 오른 업종들 중에서 업사이드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